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대통령, 그리고 최고령으로 취임한 대통령. 하지만 이 남자를 설명하려면 더 강렬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거침없는 발언으로 상대를 윽박지르고 예측 불가능한 돌파력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인물. 그는 단순한 부동산 재벌이나 방송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가, 셀럽,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스를 스스로 개척해냈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미국 주류 언론이 조롱하고 정계 원로들이 비웃던 그 순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땐 그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던 건 바로 트럼프 본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 심지어 총알이 귀를 스치고도 다시 일어선 남자. 도널드 트럼프는 결국 미국 제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남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따라가 보시죠.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 한 부유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도널드 존 트럼프.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으로 거대한 부를 일군 사업가 프레드 트럼프. 독일 이민자의 후손으로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올라온 남자였습니다. 프레드는 경쟁과 승부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철학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죠. 이 세상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절대 지는 편이 아니다. 도널드는 그런 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따뜻한 격려보다는 냉정한 기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패배하지 말 것. 그게 트럼프 가문의 교육이었죠. 그리고 그 교육은 어린 도널드에게 아주 분명한 결과로 드러납니다. 도널드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수줍음, 낯가림, 그런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건 넘치는 자신감과 거침없는 행동력이었죠. 그는 13살 때 음악 선생님의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당연히 퇴학 위기까지 갔지만 학교 이사회 임원이었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영향력 덕에 가까스로 무마됐죠. 훗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폭력적인 방식일지라도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도널드는 더 통제불능이 되어갔고 결국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대로 보내라. 그리고 그렇게 도널드는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침 5시 기상, 완전한 군대식 교육, 그리고 강압적인 상급생 문화. 기고만장하던 도널드는 처음으로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졌다면 그가 트럼프가 아니었겠죠. 도널드는 차츰차츰 환경에 적응했고 신체 조건이 좋았던 그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상급생이 아닌 리더가 되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그리하여 통제불능의 문제였던 소녀는 그곳에서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입학한 군사였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트럼프는 학교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체 조건이 매우 우수했던 트럼프는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쳤으며 야구를 특히 잘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트럼프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죠. 결국 그는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의 포덤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해 경제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학 시절부터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례로 또래 친구들이 신문에 스포츠맨만 읽고 있을 때 본인은 연방주택관리국이 선정한 저당권 상실 명단 주택 목록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당권 상실 주택이란 정부의 융자를 받았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저당권을 상실한 주인 없는 주택으로 이 건물들은 후에 싼값으로 경매에 놓여지기 때문에 투자하기 쉬운 주택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바로 이런 점에 흥미를 느껴 목록도를 뒤져본 것입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도 도널드의 이러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프레드 트럼프는 원래 자신의 가업을 이룰 후계자로 장남인 프레드 주니어를 낙점해 교육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프레드 주니어는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나 동생 도널드처럼 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비행기 조종사의 길을 선택하여 후계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죠. 애초에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아버지의 교육 방식으로 술, 담배를 멀리했던 트럼프는 형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 더욱더 병적으로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친 형을 보며 자신은 절대 술과 마약 따위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고 그 약속을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이후 엄청난 부동산 재벌 회장이 되어 유명한 사교계 파티에 참석할 때도 대통령이 되어 만찬에 참석했을 때도 트럼프는 술을 단 한 입도 입에 대지 않았고 정말 예의상 건배를 해야 할 경우엔 입에만 적신 뒤 곧바로 잔을 치워버립니다. 그는 술과 마약을 멀리하는 자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나 같은 사람이 술까지 마시면 더 취하게 될 것이다 라며 유쾌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장남이 후계자 자리에서 멀어지자 프레드 트럼프는 결국 차남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업을 맡기게 됩니다.
도널드 역시 부동산 사업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회사인 트럼프 매니지먼트에 입사합니다. 첫 번째로 맡은 일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대규모 미임대 아파트 매입 프로젝트였는데요. 트럼프는 이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완공 후엔 모든 세대를 빠르게 분양을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입증하게 되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1971년에는 회사 정권을 물려받아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1973년에는 회사명을 트럼프 기업으로 변경하여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를 브랜드화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아무도 도전하지 못할 엄청난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코모도 호텔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당시 지은 지 약 60년이 넘은 코모도 호텔은 뉴욕 중심가인 42번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건물이 위치한 자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에 코모도 호텔을 헐값에 사들여 리모델링 후 새롭게 개업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에 대해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행위와 같다며 반대했지만 도널드는 물러서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는 이 호텔을 7천만 달러에 구입한 뒤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고 그와 동시에 뉴욕시와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뉴욕시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는데요. 70년대 당시 뉴욕시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업자들과 노숙인들이 많아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뉴욕시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한 것이죠. 결국 뉴욕시는 트럼프에게 40년의 세금 감면 혜택을 허가했고 이 기적과도 같은 협상을 통해 트럼프 기업은 약 4,76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개발의 첫 삽을 뜬 코모도 호텔은 트럼프의 예상대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도시의 애물단지였던 이 거대한 건물은 새롭게 리뉴얼되어 1980년 9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어 수많은 투숙객들이 찾게 되었고 개장 후 7년 동안 약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외면했던 실패 직전의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해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이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뉴욕시와의 협상에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아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무렵 그는 체코 출신의 모델 이바나 젤리치코바와 결혼하며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는데 바로 맨해튼 심장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맨해튼의 중심부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트럼프는 보니 텔러라는 백화점 건물을 눈독 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건물을 사들여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죠. 높이 202m, 약 58층에 해당하는 럭셔리한 주상복합 빌딩을 짓기 위해 트럼프는 주변 건물에 공중권까지 사들이며 타워 건설에 공을 들였습니다. 주변에 이 트럼프 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건물의 디자인을 아내인 이바나에게 위임했고 건설의 총 감독을 여성 엔지니어인 바버라 레스에게 맡기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2억 달러의 공사 비용을 들여 완공한 트럼프 타워는 딱 봐도 고급짐이 묻어나올 정도로 호화스러웠습니다. 최대 1200만 달러에 달할 정도의 고가의 분양가를 자랑할 정도로 사치 그 자체였죠. 뉴욕의 랜드마크가 된 트럼프 타워는 마이클 잭슨, 스티븐 스필버그, 브루스 윌리스 등 당대 유명한 셀럽들이 분양받으며 그 인기를 증명했고 최근 들어선 축구선수 호날두도 트럼프 타워를 분양받으며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매년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7년에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저술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13주간 오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책의 성공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고 자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죽어가는 휴양지 애틀랜틱 시티를 살리기 위해 트럼프 플라자 호텔을 지어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뻗쳤고 1988년에는 뉴욕 플라자 호텔을 매입, 1989년에는 이스턴 항공사까지 매입하며 항공사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 80년대의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 행보는 손을 대는 곳마다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30대 후반에 젊고 유능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얻은 트럼프의 명성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 거침없이 달리던 트럼프의 성공과도에도 결국 급커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불륜으로 인한 이용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잇따른 사업 부도였습니다. 26살의 여배우 마라 메이플스와 바람이 난 트럼프는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와 이혼을 하였고 엎침대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그가 세운 카지노와 호텔 등이 연이어 경영위기에 처한 것이죠. 위자료와 함께 빚은 수억 달러에 달했지만 트럼프는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미인대회였죠. 그는 1996년 미스 USA 조직위원회 인수를 시작으로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도 인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엔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모델 회사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미인대회 사업은 또다시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 시기 트럼프는 24살 연하의 모델이었던 멜라니아 크라우스와 또 불륜을 저질러 세 번째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훗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멜라니아 트럼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든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미디어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특한 성격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인물로 받아들여졌고,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미디어 노출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영화 나홀로 집에 2에 카메오로 등장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대중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었죠. 흔히 트럼프가 2000년대 들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뉴욕타임즈 등 주요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어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미국이 자국 이익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1987년 공화당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개혁당으로 노선을 변경, 2001년에는 민주당으로 바꿨다가 2009년에는 다시 공화당으로 돌아오는 등 변화무쌍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 미국 전역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그는 이번엔 부동산도 호텔도 아닌 전혀 다른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바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었죠. MBC에서 방영된 어프렌티스라는 조금 특이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수십 명의 도전자들이 트럼프의 회사를 배경으로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며 경쟁을 벌이는 말 그대로 고용 전쟁이었습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에서 1년간 연봉 25만 달러의 경영권을 부여한다는 파격적인 조건,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가 탈락자에게 날리던 이 한마디는 단숨에 미국 전역을 강타했고 곧 밈이 되고 유행어가 되어버립니다. 트럼프는 매 회차마다 참가자들의 전략과 리더십을 날카롭게 분석했고, 실수에는 단호한 독설을 날렸습니다. 그의 판단은 가차없었고 그 언행은 가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어프렌티스는 첫 시즌부터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아 트럼프가 누구를 해고할지 숨죽이며 지켜봤고, 그는 그동안 부동산 재벌이라는 딱지를 넘어 냉철한 CEO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무려 14시즌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지막 시즌이 끝나던 그 해 이제 더 큰 무대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번엔 TV가 아닌 백악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지금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죠. 언론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건물은 뉴욕의 마천루가 아니라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번지다. 이런 농담 섞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2000년 개혁당 시절부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던 2012년 드디어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정식 출마는 아니었지만 무소속 신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집요하게 들고 나온 이슈는 바로 출생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인이 맞는가? 왜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이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었지만 미국 내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4월 30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하와이 출생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직접 공개하며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죠. 이후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 성공 발표가 이어지며 오바마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트럼프는 결국 대선 출마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뜻밖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언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죠. 비록 후보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대중은 이미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가 셀럽으로 살아온 도널드 트럼프는 무엇이 대중을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에 반응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어떤 인물에게 열광하는지 그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모호한 표현으로 여론의 눈치를 볼 때 트럼프는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필터 없는 직설화법, 때로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했고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정치 무대에선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습니다. 애매한 중립을 고수하던 전통 정치인들과 달리 트럼프는 누가 봐도 선명한 인물이었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존재는 단숨에 뉴스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언행은 지지자와 반대자를 동시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관심이 집중된 그날 2015년 6월 16일 뉴욕 트럼프 타워 로비에 선 도널드 트럼프는 3개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나는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거침없는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1위 자제를 차지했고 결국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의 맞상대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핵심 화두로 삼으며 불법 이민자와 히스패닉,
무슬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립주의적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발언은 2015년 파리 폭탄 테러 등 국제적 위기 상황과 맞물리며 미국 유권자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특히 포괄적 이민 정책으로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던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 아래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보수주의 정서를 파고들었고 이 전략은 정치적 비주류로 분류되던 그를 순식간에 대선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이력에 더해 수십 년간 정계에서 쌓아온 탄탄한 경력과 인맥 그리고 확고한 지지 기반까지 갖춘 그녀는 누가 봐도 정통 정치의 최강자였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은 결국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쏟아지는 TV 토론의 무대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국민 앞에서 벌어진 이 맞대결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자존심과 과거로 건 전면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힐러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위태롭다. 그의 말은 날이 서 있었고 공격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힐러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듯 트럼프의 과거 음담패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전격 공개합니다. 녹음기 속 트럼프는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언사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힐러리는 이를 근거로 이런 여성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한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트럼프는 사과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나는 말만 했지 당신 남편처럼 행동하진 않았다. 그는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악명 높은 성추문 사건들을 줄줄이 끄집어내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며 날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미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게 자극적이면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선 정치가 이렇게까지 현실 드라마가 될 수 있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은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가 계속 점쳐졌고 대다수 언론도 그녀의 당선을 기정사실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선의 개표 결과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게 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힐러리가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미국 대선의 핵심인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먼저 확보한 쪽이 당선되는 방식인데 트럼프는 무려 304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며 사실상 언더독의 반란을 완성했습니다. 기성 정치의 룰을 벗어난 돌출행동, 막말 논란, 전례 없는 방식의 유세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기성 질서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던 수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결국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금수저 사업가 출신의 독보다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미국을 오직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단언합니다. 이후 그는 공약대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해 불법 이민을 차단을 했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 등 이슬람권 7개 국가에 대해 90일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무역정책을 펴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북한의 김정은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는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트럼프는 자신이 말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수십 년간 내쳐온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에 충실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 어느 분야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자국 중심의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였죠. 특유의 거친 말투와 예측 불가능한 행보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많았지만 최소한 공약을 밀어붙이는 추진력만큼은 인정한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점차 고개를 들었고 분위기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재선은 무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하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세운 이 감염병 앞에서 트럼프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곧 사라질 것이다. 마스크는 필요 없다. 국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조언하던 그는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섰고 초기 방역 시스템 정비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미국은 하루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감염국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수많은 국민이 바이러스에 희생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를 경시하던 트럼프 본인 역시 코로나에 감염되며 정치적 타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방역 실패 정부라는 낙인이 확고히 찍혔고 이는 재선을 향하던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합니다. 2020년 11월 결국 그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며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 사전투표 부정, 투표기 조작 음모론까지 그는 끝까지 이 선거는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분노한 지지자들은 그 주장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연설을 들은 극렬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건물을 점거한 것이죠. 의사당 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과 충돌 끝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폭동사태로 번졌습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내부로부터 깊게 갈라진 균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린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가자. 그 말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로 의사당으로 몰려갔고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 건물을 향해 벽을 타고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며 난입합니다. 경찰과의 충돌 속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총성이 들리며 의회는 순식간에 무법지대로 변합니다. FBI와 주 방위군이 급파되어 진압에 나섰지만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폭도 4명이 목숨을 잃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만 700여 명. 그리고 이 사태의 중심에는 우린 양보하지 않는다고 외친 바로 그 사람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에 피를 묻혔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는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릅니다.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이 탄핵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트럼프를 향한 사법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2023년에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기밀 문건 유출, 선거 개입 혐의 등 각종 수사에 휘말리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매일같이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렸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 그리고 조롱 속의 환호가 교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끝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때 트럼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던 트럼프, 그 귀환의 시작은 총선과 함께 찾아옵니다. 두 번의 기소, 수십 건의 수사, 대통령직 박탈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는 다시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익숙한 구호를 꺼내듭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각종 스캔들과 기소가 줄줄이 터졌지만 그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정 지지층은 더 결집했고 공화당 경선에서는 손쉽게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3일 미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탄생합니다. 그날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농장 박람회장, 트럼프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담긴 자료를 보려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립니다. 총알은 그의 귀를 스치며 살을 찢고 피가 순식간에 흘러내렸습니다. 단 몇 밀리미터만 빗나갔더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치명적인 순간.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호원들이 뛰어들어 트럼프를 덮쳐 보호하려는 그때 트럼프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몸을 가누며 신발을 정돈하고 연단 위로 다시 올라섭니다. 그의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짧고 강하게 외칩니다. 파이트. 순간 군중들은 광분합니다. 수천 명이 외치는 USA, USA의 함성이 하늘을 찢을 듯 터져나옵니다. 성조기가 펄럭이고 경호원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이 장면을 미국 정치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휘날리는 성조기,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지켜든 도널드 트럼프,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과 혼란스러운 군중, 그 모든 순간에 포착한 사진 한 장은 단숨에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은 단순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넘어 강인한 미국, 싸우는 미국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결국 2024년 11월 5일 미국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벌인 대선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고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4년 전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된 것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취임식에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 연이어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첫날부터 폭풍 같은 속도로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임기가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단 2번의 대통령 임기만을 허용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첫 임기보다 더 거침없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그는 준비된 듯 쉴 틈 없이 움직였고 단 하루 만에 무려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두 번째 임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임기 때보다 더 빠르고 더 거침없이 이제는 재선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마지막 임기.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그 이름도 익숙한 단어, 바로 관세폭탄.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수십 년간 속아왔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합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제품. 기존 25%였던 관세가 최대 60% 이상으로 뛰어오르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 조치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경제권에 충격을 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일시적인 출렁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창고가 아닙니다. 미국인은 미국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 폭탄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나 콘텐츠에도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영화를 봐야 하죠? 이런 말을 던지며 그는 문화 산업까지 무역전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멕시코, 베트남 등 아시아 제조국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긴다면 미국으로 수출할 때 2배의 가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국내 공장 가동률이 실제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완성. 그는 다시 한번 세계를 상대로 협상의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외치며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첫 표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당신들 전쟁에 돈을 대야 하죠? 그날 우크라이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무기, 정보,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방식, 특히 러시아와의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승리인가요? 아니면 평화인가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한 승리에 집착하며 전 세계의 자원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즉시 군사지원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보 지원도 끊겼습니다. 젤렌스키는 초반엔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멈추자 우크라이나 전선은 혼란에 빠졌고 그 여파는 국내 여론에까지 번져갔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국과 희귀 광물 공급 협정을 제안하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바티칸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합니다. 기적처럼 조율된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한 발 물러섰고 트럼프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명령이 백악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트럼프식 리더십의 실체, 자원은 거래이고 협상은 힘의 논리라는 철학을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며 동맹이기 때문에 더 냉혹하게 굴 수도 있다는 것. 트럼프는 그 원칙을 지금도 대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국내의 힘의 균형까지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투명성을 담당하던 감사관 17명을 전격 해임했고 동시에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90일간 전면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아프리카, 중동, 남미로 향하던 인도주의 지원은 즉시 멈췄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유를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부터 돌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언제나처럼 분열의 한복판에서 그는 지지자들에게는 희망이었고 반대자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트럼프는 돌아왔고 이번엔 끝까지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